우울증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 자살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계획을 세워요. 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질병이고요. 오늘은 우울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엄청나게 많이 자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수면이 시간은 늘어나는데 그 질은 굉장히 좀 떨어지는. 두 번째로는 결정장애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빨리 결정내야 된다 이러면서 초조해하거나 자책하게 돼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우울증 있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울증이지 않나 싶어요. 환자분들 중에 실제로 우울증으로 방문하시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우울증 단독으로만 세기는 좀 어렵고, 왜냐면 우울증 공황장애 같이 있거나 강박증과 우울증, ADHD와 우울증 이렇게 겹쳐서 있으니까요. 우울증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봐야죠. 너무 힘들고 무기력하고 슬프다 눈물 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시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힘든데 이거 우울증 맞나요? 이거 우울증일까요?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얼만큼 힘든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잘 인식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내가 좀 약해서 그런 건가? 혹은 내가 의지가 좀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버티다 엄청 안 좋아져서 오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울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드리고,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혹은 주변 사람 좀 어떻게 도와주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울증 많이 들어봤지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우울증이 정확하게 뭔가요? 우울증은 뇌 기능에 일단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단순히 좀 우울하다라는 느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울하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흥미가 저조해진다, 이 양대 증상과 함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들, 잠을 못 자요, 혹은 잠이 너무 많이 와요, 식욕이 떨어져요, 혹은 식욕이 너무 많아요, 또 이제 자신에 대한 죄책감, 자책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게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 이런 이제 증상들이 있을 때 우울증이라고 확실히 진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의지가 부족하거나 혹은 이 사람이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뇌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기력하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우울증은 뇌가 고장난 게 아니라 배터리 5% 남은 걸로 그냥 버티고 이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단순히 슬픈 상태, 우울감이 느껴지는 상태가 우울증이 아니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맞아요. 단순히 슬픈 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럴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슬픈 영화 보고 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키우던 반려동물이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그럼 슬프잖아요. 이런 게 보통은 며칠 이내면 회복이 돼요. 좀 괜찮아져요. 근데 이게 학문적으로 2주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2주 이상 그런 우울감이 지속되면서 내 생활을,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정도가 돼야 우울증, 우울장애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울증이 심해졌을 때 그때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이런 이제 우울증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 식욕이 엄청 떨어지고, 체중이 진짜 한 달, 두 달 사이 5kg, 10kg씩 그냥 쫙쫙 빠져요. 식욕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죄책망상? 이렇게 좀 번지기도 하는데,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건 다 내 탓이야, 또 이건 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환청이나 환시 같은 증상들도 생겨요. 환청이 죽어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댄다거나,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나쁜 일이 벌어질 거다, 이제 이런 식의 환청, 환각, 망상,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이제 거기서 끝까지 가면 이제 자살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계획을 세워요. 유서를 쓰고 실행을 위해서 물건을 산다거나 방법을 모색한다거나 실제로 시행을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아주 심하면 이제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질병이고요. WHO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단일 질환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이기도 해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치료비,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치료 기간, 이런 것들이 너무 길어서 가장 경제적 부담을 많이 떠맡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인 사람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증상, 첫 번째는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걸 의미하는 건데, 아, 나 저 사람 이제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안 볼래, 이런 게 아니라 좋아하고 친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버거워집니다. 문자가 오고 전화 오고 연락이 오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게 얘기하는 것도 왠지 나랑은 맞지 않는 것 같고, 혹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지만 그럴 만한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서 집중도 힘듭니다. 그래서 모임을 나가면 좀 멍하게 있는다거나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또 자기 자신도 너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미안한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밖에 나가거나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져요. 혹은 이제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못 보게 되면, 아, 나 그때 뭐뭐가 있어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아, 우리 언제 다음에 볼까? 뭐 이렇게 답장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런 답장조차 보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카톡을 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상처를 받잖아요. 저 사람 왜 갑자기 나한테 연락도 안 하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고립되게 돼요. 고립되게 되면 자책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더 강화가 되죠. 아, 나는 역시 혼자야, 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가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사람을 감당할 에너지, 인간관계를 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울증 환자분들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정장애가 있어요. 작은 거 하나하나도 결정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좋으면 어떡하지? 내가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 내가 빨리 결정내야 되는데 이러면서 스스로 초조해하거나 자책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증상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기울여서 무언가를 집중해서 생각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인지적인 증상들.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이 길어지면 중장년층에선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그게 잘 회복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기도 해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병원에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우울증이 심할 때는 선택하거나 큰 걸 결정 내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혼, 입시, 혹은 이직, 이사,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중차대한 것들은 이 우울증 때문에 비관적인 생각에 쌓여 있고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울증이 좀 좋아진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치료를 먼저 좀 받도록 안내드리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체 리듬 혹은 생물학적인 증상들입니다. 수면,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굉장히 잘 못 자요. 잠을 들기도 어렵고, 잤는데도 자주 깨고 엄청 얕게 자고, 일어날 시간보다 몇 시간 일찍 일어나게 되거나 중간에 깨도 다시 잠들기도 어렵고, 뭐 이런 수면장애 문제가 생기고, 식욕도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먹어도 맛도 없다고 하고 맛을 느끼기도 또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좋아하는 걸 먹어도 뭐 종이 씹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욕, 이런 것들도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성욕이 떨어지면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죠. 혹은 성관계를 하게 돼도 성적인 흥분이나 쾌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교제하는 사이나 부부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상대는 오해하기가 쉬워요. 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날 사랑하지가 않나? 그리고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일상적인 거 하기도 굉장히 좀 힘들어요. 방 치우기도 힘들어, 설거지하는 거 힘들어, 머리 감고 입 닦고 세수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힘들어서 마치 화장실 가는 게 에베레스트산 등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저하되고 생물학적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우울증에서 굉장히 잘 보이는 증상이에요. 근데 반대 증상이 또 있는데, 갑자기 식욕이 엄청나게 터지거나, 근데 이게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고 채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강박적으로 먹는다고 하거든요. 내 마음속에 공허함, 우울감, 이런 것들을 달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먹는 걸로 과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엄청나게 많이 자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금 내 삶과 현실에서 로그아웃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이 막 엄청 오는 거라기보다는 무기력하게 있다 보니까 누워있게 되고 또 잠을 살짝 들고, 그랬다 잠깐 깨고 또 다시 잠들고, 이런 식으로 수면이 시간은 늘어나는데 그 질은 굉장히 좀 떨어지는,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되게 잠을 못 자고 밥 못 먹는 것과 엄청나게 먹고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수면을 하게 된 이 두 개가 모두 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두 가지 생각을 많이 해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어떤 거냐면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하지 말걸, 내가 이때 조금만 이렇게 했었더라면 지금 현실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끝나버린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재생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아무리 그런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때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강박적 반추, 우울 반추라고 저희가 전문 용어가 있어요. 이런 게 우울증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 오지 않은 미래 혹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혹은 확률이 적은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요. 갑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걱정들, 거기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그 생각만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 써서 실제로 실행을 하거나 움직이기에는 너무나도 에너지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걸 역기능적, 비기능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병적이어서 스스로 멈추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거 내 얘기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어떻게 잘 대처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움직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주변 분들에게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는 생각을 아마 가장 먼저 하실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정말 죄송하지만, 기분이 좋아서 움직이는 거라기보단 움직이면 기분이 따라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저는 우울증인 분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권하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입니다. 우울증인 분들이 무엇이 가장 먼저 무너지냐면 먹는 것과 자는 것에서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낮이 뒤바뀌거나 잘 먹지 못하거나 아무 때나 먹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생체 리듬 사이클이 완전 깨지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고 언제 먹을 것인가를 정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는 일어나서 세수하기입니다. 세수하면 어때요? 걸그룹에 비친 모습이 좀 잘생겨 보이지 않나요? 세수하고 좀 단장한 그 모습을 보면 자존감이 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아침을 개시하는 의미로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세수를 하시고 거울을 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정말 간단하게라도 뭔가를 좀 먹는 거, 이게 이제 저는 가장 먼저 권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전 혹은 낮 동안에 움직이거나 산책하기입니다. 햇빛을 보는 게 뇌의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밤에 깨어있는 게 정말 몸에 좋지 않아요. 밤에 깨어있는 건 우울이나 불안, 비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특히 아침 햇빛을 보면, 햇빛을 보는 그 즉시부터 멜라토닌 합성이 시작해요. 그게 멜라토닌이 쌓여서 밤에 잠을 잘 자게 도와주는 게 있고, 세로토닌에도 좀 도움을 좀 줍니다. 하지만 이제 우울증 있으신 분들이 이게 사실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씻고 나가서 운동을 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절망하시거나 막 자책하실 필요는 없다. 저녁 때라도 나가시는 것도 좋고 밤에라도 나가는 것도 괜찮다. 즉, 안 움직이는 것보단 움직이는 게 더 좋고, 30분이 안 된다고 하면 10분이라도 하면 좋고, 무엇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거, 무언가를 먹는 거, 이게 됐다면 일주일에 한 번 10분간 산책하기, 일주일에 3번 10분간 산책하기, 빨리 걷기, 뛰기, 이런 식으로 단계 과제를 굉장히 쪼개서 하는 거. 그러면은 이게 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내 친구가 이런 것 같다, 내 가족이 이런 것 같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행동하면 좀 좋을까요? 일단 이 사람한테 뭐가 도움이 되면 좋을까요? 라는 것보다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부터 먼저 알려드려야 될 거예요. 가장 상처 많이 받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말을 한번 드려두면, 그거 다 마음먹기에 달렸어, 이런 얘기. 두 번째, 야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다 힘들어, 세상 안 힘든 삶이 어딨냐? 이제 이런 말 하면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혼자구나, 나는 나를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떻게 대해주는 게 좋겠느냐? 일단은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너 요즘 좀 많이 힘들어 보여, 혹시 기분이 좀 우울하거나 많이 슬퍼? 이런 식으로 상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울증인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무가치해지거든요. 무가치함에 빠져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힘든 걸 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그 말에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관점을 바꾸는 얘기도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네가 정말 너무나 열심히 해왔고 너무
너무 열심히 해서 쉬어야 될 타이밍일 수도 있어 라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좀 볼 수 있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지극히 의학적인 질병이고 뇌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안내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이 당사자에게 할 수 있는 도움되는 말과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왔을 때 어떤 방법들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정신건강의학과에 왔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병력 청취와 진단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거나 질환이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심각한가, 그리고 그 상황까지 오게 된 외부적인 요인들 혹은 왜 이렇게까지 되게 됐는가를 파악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거나 무엇을 바꿔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게 이제 치료이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하면 사실 약 먹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 먹으면 오래 먹어야 되고 의존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혹은 약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뇌에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어요. 이제 우울증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저하되어 있거나 혹은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여서 약물 치료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정상적으로 좀 도와준다. 정말 신기하게 약을 먹고 났더니 전처럼 슬프거나 눈물이 나지가 않는다. 혹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이 더 이상 생각이 나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되고 에너지도 좀 더 생기고 비관적인 생각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이제 약물 치료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시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아닌 다른 치료도 있어요. 요즘은 경두계 자기 자극술이라고 해서 뇌에다가 자기장 자극을 가해서 뇌 기능을 이렇게 올려주는 치료도 있고요. 직류 전기 자극술이라고 해서 전기를 이제 다이렉트로 조금씩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정 부위의 뇌 기능을 좀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치료들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단점만 생각하거나 이런 인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나의 생각을 좋은 기능 쪽으로 좀 바꿔볼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도 정신과에서 하는 치료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은 보통은 아니에요. 오랜 기간을 두고 치료를 점차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어느 순간엔 자기가 원하는 삶,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삶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울증은 약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오래 버틴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라는 생각 혹은 내가 너무 나약하다는 생각 하시지 말고 이 영상을 보시고 자기 자신을 좀 돌보거나 스스로 좋아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 첫 번째 단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